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작하면서 짧고 굵게 가자고 독려했지만 확진자 상승세가 크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일요일로는 가장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왔는가 하면 2차 접종까지 마친 요양원에서 대규모 돌파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수도권은 물론 부산까지 4단계 격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도본부 한나인 코로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와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4차 유행이 전국화되고 있습니다. 사 차 대유행의 기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검사 건수가 이제 줄어서 신규 환자 수가 감소하는 주말 효과도 이번 4차 대유행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492명으로 일요일 기준 확진자로는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700명대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면서 최다의 최다를 경신한 주말로 기록됐습니다. 네, 중요한 건 주말에도 1,7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온 지금 시기가 전례 없던 가장 강력한 단계인 거리두기 4단계 시행 4주를 채울 때쯤 발생한 수치라는 겁니다. 당시 짧고 굵게 가겠다는 방역당국의 목표처럼 거리두기 방역을 강화하면 확진자 수가 눈에 보일 정도로 좀 줄어들길 기대했었는데 결국 수도권 4단계는 연장을 거듭하게 됐고 또 비수도권 3단계도 연장이 됐고 그럼에도 환자 수는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4차 유행이 가면 갈수록 전국화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비수도권의 확진자는 지난해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이후에 처음으로 700명대를 기록했고요. 오늘 0시 기준으로도 비수도권 감염 비율이 40%를 육박하고 있는 만큼 이 당국에서도 4차 유행의 전국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에서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는 등 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0일 0시부터 22일 자정까지 부산시는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면서 이 수도권과 동일하게 6시 이후 3인 모임이 금지되게 되고요. 3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게 되고요. 현재 개장 중인 부산 시내 해수욕장은 이 기간에 모두 폐장이 됩니다. 시는 외부 관광객의 유입을 차단해서 풍선 효과로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티즌 일각에서는 휴가철 피크인 7말 8초를 다 보내고 지금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것은 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렇게 부산마저 4단계로 격상 예정인 상황에 이 방역당국은 어제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들어보시죠. 유행 중심 지역인 수도권은 급격한 증가 추이는 꺾였으나 매우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를 수도권의 경우 한 달 정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말씀드렸듯이 효과가 없지는 않았고 수도권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던 유행 흐름을 현재 정체시키면서 아주 완만하게 감소하는 국면으로는 전환시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말에만 해도 최다 기록이 또 경신이 됐는데 당국은 완만하게 흐름세가 꺾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당국이 또 이런 입장을 전한 당일인 어제는 이 0시 기준 1,700명대라는 주말 최다 기록이 경신이 됐었고요. 그 전날 0시 기준에는 1,823명이라는 역대 최다 수준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실감을 잃은 낙관론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국이 이런 입장을 보이는 근거 중에 하나는 감염 재생산 지수 추이 때문이기도 한데요. 최근 감염 재생산 지수가 0.99로 떨어지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보통 1 이하면 이제 유행이 억제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긴 했지만 절대적 확진자 수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낙관적인 발표가 자칫 국민들의 긴장감을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이 당국이 고려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현 상황에서 앞으로의 4차 대유행이 짧고 굵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전에 없던 델타 변이가 세력을 얻으면서 상황이 악화된 데다가 긴 거리두기로 느슨해진 국민들의 긴장감, 그리고 휴가철이 맞물린 것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원인들 중 하나입니다. 이런 와중에 부산 요양병원 집단 감염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걱정이에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입원하신 분들이 접종을 2차까지 맞춰서 이미 다 이제 백신 접종이 끝난 분들인데 이게 돌파 감염이 된다. 이러니까 걱정이 더 커지는 거죠. 네, 8일 부산시에 따르면요. 부산 기장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종사자 등 48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42명이 2차 접종 14일 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요, 이 요양병원 집단 돌파 감염에 델타 변이를 주된 이유로 듭니다. 중앙일보 보도였는데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서거나 고령 노인이라서라기보다는 이 지금 번지는 델타 변이가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나 알파 변이와 다르게 파고든다라는 건데요. 다만 당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돌파 감염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당국이 델타 변이를 대하는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례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소재의 한 한강 선상 카페에서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루프탑 파티를 벌인 손님들이 감염병 예방법 등으로 무더기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 수도권은 지금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모일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분명한 방역수칙 위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악 소리에 맞춰서 이 젊은 남녀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이 상당수가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쓰지 않으면서 선상 파티를 연 업주와 손님 등 25명이 현장 적발됐습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래서 확진자가 줄지 않는 거였구나,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4단계가 또 연장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고 허탈한 분들이 많은데 정말 속상한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특히 학교에서 마음껏 뛰놀고 또 배워야 할 어린이들은요.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전면 등교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 역시 4단계 연장이 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화면으로 보시죠. 지속되잖아요. 거기 문 닫아요. 왜 집세에 치이고 인건비에 치이고 예? 재료비에 치는데 그거 어떻게 버티겠어요? 빚더미에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영업자는 앉아서 죽어야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저 문 닫고 폐업하고 빚쟁이로 나 앉아야 하는 것인지. 민노총처럼 8,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자영업자들이 모두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도 듭니다. 네,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이미 저녁 장사를 접은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죠. 정부의 짧고 굵게를 믿고 기다렸는데 사실상 굵고 긴 방역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만 희생하는 방역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4인이랑 2인은 정말 큰 차이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4단계 연장은 죽으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려 망연자실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당국에서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이번 정부의 새 거리두기 수칙 때문이기도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똑같은데 뭔가 세부 규칙이 좀 바뀐 게 있나 보죠? 예, 이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 연장과 함께 단계별 세부 수칙을 일부 바꾸고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 4단계가 시행돼도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현재 3단계인 비수도권에서 사적 모임 제한에 직계가족은 예외를 두는 것과 달리 앞으로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사는 상대적으로 풀리고 직계가족 모임은 기준을 더 조인 그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면 예배 기준 완화에 자영업자와 예비부부 일각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나왔고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는데 정부는 자영업자 희생만 강요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49인으로 인원이 제한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는 왜 결혼식장만 인원 제한이 그대로냐며 이 결혼식을 콘서트장에서 하면 괜찮습니까? 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객 49명 제한이면은 양가에서 이 25명씩도 못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네. 이 청원을 올린 분은 사실상 친족 결혼식도 못할 판이라면서 이 납득이 조금이라도 갈 수 있게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또 2주 연장이면 또 2주 연장. 지금 계속 이렇게 간다면은 그냥 놀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사람들 소리 지르고 왁자지껄 하는 곳은 몇 명까지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정숙한 분위기에서 예식을 치르는 곳은 양가 합쳐서 49명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사실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강력한 거고 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거를 지금 이제 세 번째 연장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계속 최다 기록을 경신하니까 이게 결국 거리두기만으로 이제 방역, 코로나를 막는 거는 좀 한계가 이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처음에 시작될 때는 이게 뭐 한 2, 3주 가면 어느 정도 좀 많이 1,000명 이하로 좀 떨어져서 이전에는 또 실제로 그렇게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잡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만큼 이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부분이 확산성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게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단계에서 사실 정부로서도 곤욕스러운 게 이게 뭐 막을 수 있는 거라는 게 백신을 전부 다 맞든지 또 맞아도 또 감염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전부 정말 완전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막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텐데 거리두기를 벌써 몇 차례 연장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1,000명 이상대가 유지되고 있고 전문가들 전망을 본다면은 뭐 8월은 물론이고 9월 추석 때 정도까지도 아마 그러니까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 봐서는 좀 커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야말로 전국 전체가 한 2주를 전부 셧다운하는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뭐 자영업뿐만이 아니고 정말 경제 자체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어쨌든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기타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 정말 우리가 잘 지켜주고 백신 접종을 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하는 거 외에는 사실은 외국도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폭증하는 확산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게임 체인저는 바로 백신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통계 사이트인 아워 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이 한국의 접종 완료율이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도 한국의 접종 완료율은 15%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통계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지난달 말까지 한국보다 뒤처졌던 뉴질랜드와 호주의 접종 완료율이 한국을 추월한 데다 이 한국처럼 접종을 2월에 시작한 일본과 콜롬비아의 접종 완료율도 이 우리나라보다 앞서고 있었습니다. 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한국의 2차 접종률이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정부가 공언한 백신 물량이 잇따라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근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중앙일보는요, 델타 변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차 접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도 이제 40대 이하 접종이 시작되긴 하는 거죠. 네, 이 당국이 이달 약 2,900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40대 이하 접종이 원활히 시작되고 또 그에 따른 2차 접종도 이뤄진다면 접종률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바로 오늘부터 40대 이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죠. 그 10부제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40대 이하 백신 사전 예약은 이 10부제로 날짜와 예약 대상자 출생일을 고려해서 진행되는데요. 예를 들면 8월 10일에는 출생 날짜가 10일, 20일, 30일인 사람들이 예약을 할 수 있고요. 또 8월 11일에는 1일, 11일, 21일, 31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예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8월 9일이니까 생일 날짜가 9일, 19일, 29일인 분들이 예약을 하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중요한 건 해당 날짜의 자정부터 예약을 딱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10부제의 한 바퀴가 돌면 다음 날부터는 이 연령별 추가 예약 등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좀 예전과 같은 그런 예약 대란 이런 거 없어야 할 텐데 어떨까요? 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접속 오류 문제가 재발해선 안 된다면서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물량이 충분하니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대책을 빈틈없이 실행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때처럼 5부제나 10부제 검토도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접종 완료율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또 40대 이하 접종이 시작되면 상황은 반전될 수도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른바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를 결성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청주 지역 활동가들이 북한으로부터 어떤 지령을 받았었는지 당국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통해 그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미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활동가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국정원은 이후에도 10여 년 넘게 박 씨 부부를 추적했는데 지난 2017년 구체적인 혐의점을 포착했습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장원을 만나고 공작금을 받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정은에게 충성한다는 혈서를 쓰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면서도 이들이 도리어 큰 소리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안보 불안을 이야기해 죄송하다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야 마땅합니다. 각 언론사들이 그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잇따라 보도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국은 영장 청구서에 청주 지역 활동가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받은 지령들이라며 이 구체적인 사실들을 적시해놨습니다. 수십 건의 지령문에는 국내 정치 상황과 결부된 이 반보수 투쟁이 포함돼 있고 검찰 개혁 법안 통과, 야권 후보 낙선, 유튜브 활용까지 이 상당히 다양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선일보와 국민일보 등의 보도를 바탕으로 전해드리면 우선 북한은 2020년 4월 총선에 큰 관심을 나타낸 것이 눈에 띕니다. 영장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6월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참패에 몰아넣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이 보수 패거리들이 박근혜 동정론을 확산시켜 불리한 세력 구도를 역전시키려 한다면서 이 반보수 투쟁을 강조했고, 총선 직전인 그 다음 달에는 청주 지역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낙선시키라고 한 것으로 영장에 적혀 있습니다. 또 올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등 남한 내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이 보수 정당 무력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반복적으로 하달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충북 동지회 활동가 4명은 2017년 6월부터 구속 직전인 올 5월까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이를 수행한 뒤에 대북 보고문을 보냈다는 게 당국의 수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서 지금 구속된 사람은 3명이고 1명은 지금 불구속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국가정보원 등이 확보한 북한의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은 총 84건이었고요. 국정원 등은 이 활동가들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은 이제 활동가들이라는 사람들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해서 USB 메모리를 확보했고, 또 이 사람들이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주고받은 지령문, 그리고 대북 보고문, 또 혈서, 이런 걸 찾아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혈서를 썼다 그래요. 이 혈서에는 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 이렇게 맹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활동이 정치권과도 연관이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이들 중 일부가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등 피의자들이 정치권과 연계돼 있다는 것이 논란거리죠. 때문에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해명을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오늘도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민운동가라고 위장한 간첩들이 백주대낮에 간첩 활동을 벌이고 김정은에게 충성한다는 혈서를 쓰는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면서도 이들이 도리어 큰 소리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간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활동가라느니 일당이라느니 하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청와대는 간첩 사건에 대해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했으나 이들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간첩 사건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은
안보 불안을 이야기해 죄송하다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야 마땅합니다. 하물며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도 부하의 책임이라고 떠미는 태도를 보인다면 아예 지도자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지난주 금요일에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일축한 걸 놓고 대통령의 지도자 자격을 문제 삼는 그런 주장이네요. 네, 국민의힘 최재형 캠프에서도 오늘 문 대통령을 향해서 그럼 도대체 언급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사안은 뭔가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북으로부터 받았다는 지령문 USB나 충성 맹세 혈서, 중국 등 해외에서 공작금을 받은 현장 포착 증거 등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간첩임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그런데 청와대는 상식적인 질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하고 있다. 과연 이 문제가 깔아뭉개고 넘어가도 좋을 사건인가? 청와대가 이렇게 넘어가려는데 수사 당국인들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특히 북측은 검찰 수사를 받던 조국 전 장관이 2019년 10월 14일 사퇴를 하자 이 엿새 뒤인 10월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로 인해 동요하는 중도층 쟁취 사업이라는 지령을 하달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 영장에 따르면 북한은 지령을 통해서 현 사태는 보수의 부활과 정권 찬탈을 노리고 이 검찰개혁 요구에 도전에 나선 보수 세력의 기획적인 재집권 책동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중도층도 그 피해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널리 여론화한다고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 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으면서 이 문재인 정부와 갈등이 정점에 달했던 것 기억에 나실 텐데요. 당시 청주 지역 활동가 중 한 명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촉구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에서도 입장을 내놨죠. 네, 이 윤 캠프 측 김병민 대변인은 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스텔스 전투기 반대 운동을 벌인 이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 촉구를 위한 광고 모금 활동에 북한의 개입 등 정치적 배경이 있었는지 분명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대내외 불법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까지 파고든 간첩 사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면서요. 이들이 왜 문재인 당시 후보의 특보단에 참여했는지 경위를 소상히 밝히는 일이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라고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도 오늘 논평을 내고 이 경찰이 지난 6일 포섭 대상자로 지목된 민중당 소속 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2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한다면서요. 이제는 간첩 혐의자들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특보단으로 활동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영장 청구서를 좀 이렇게 읽어봤더니 그러니까 물론 당국의 수사 결과이긴 합니다. 이게 뭐 재판에서 확정된 혐의는 아직 아니기는 하지만 그런 전제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북한의 지령이라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정치권에 접촉해서 뭔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쳐라, 정치적인 활동을 해라 이런 지령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론에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또 그 대상이 하필이면 이제 지금의 현 여권의 어떤 정치인들 내지 여권의 주변 사람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 정치적인 파장이 좀 없을 수가 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이른바 뭐 국정원에서 사건을 조작하고 하는 이런 부분과 지금 그건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물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네네. 오랜 기간을 통해서 국정원에서 그런 현장 사진이라든지 증거라든지 USB라든지 기타 등등을 확보했다라고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국정원에서 이른바 간첩 사건을 조작한다? 이건 저는 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박지원 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그 철저한 어떤 수사를 통해서 말 그대로 그걸 적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번 부분이 약간은 좀 이거 약간 충격적이다 하는 부분이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치권과의 접촉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네. 직접 뭐 특보단에도 참여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순수한 그것이 정말 어떤 민원 차원에서 만나서 그런 정도 얘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들을 좀 빼내가려고 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맞게 이 정당이 좀 움직여졌으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다른 여러 가지가 한 것인지 아직은 이게 국정원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드러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계속 좀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침투 경로라든지
침투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수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뭐 여당뿐만이 아니고 야당 포함해서 우리 정치권 나아가서 어떤 영향력 있는 모든 부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각심 같은 것들이 사실 많이 지금 우리가 약화가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현 상황 자체가 그런 우리 분단 국가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이러한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번에 또 좀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피의자 4명 중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손모 씨는요, 어제 한국일보와 만나서 정치권 인사들과의 만남은 북한 지령에 따른 게 아니라며 당국의 수사 결과를 정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선거 동향을 살피고 정당의 정책 연대를 요구하는 건 일상적인 일이라면서 활동가들이 모여있는 메신저방에 논의 결과를 공유한 걸 두고 당국이 대북 보고라고 짜맞추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또 구속된 피의자 중 일부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한국일보 취재진과 만나서 2017년 당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운동권 세력을 많이 활용한 것은 맞다면서도 북한 지령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했고요. 또 노동특보 활동을 한 건 맞지만 우리는 수많은 특보단 중 일부에 불과했다라는 주장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들은 한마디로 이번 수사가 공안 당국의 조작, 이런 취지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반면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6월 23일 공개 행사에서 간첩이 있으면 간첩을 잡는 게 국정원이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저희가 취재 확인한 내용을 좀 더 전해드리면 국정원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핵심 피의자 2명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구속된 박모 씨 부부 등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이들이 이적단체 가입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때문에 박 씨 부부 아들도 군 복무 중이던 2008년 군 기무사에서 이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국정원은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박 씨 부부는 아들이 기무사 조사로 인권을 침해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국정원은 이후에도 10여 년 넘게 박 씨 부부를 추적을 했는데요. 지난 2017년 이들이 북한 공작금 2만 불을 받은 구체적인 혐의점을 포착을 했고, 이 중국과 캄보디아 등에서 박 씨 부부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는 영상과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공작금을 받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덜미가 잡힌 것이 저희가 취재한 내용인데, 이 국민의힘에서도 나왔던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시민운동가의 탈을 쓰고 매국적 간첩 행위를 벌여왔던 일당이 구속되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간첩 활동이 이루어지고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을 국민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릇된 이념과 돈에 속아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을 꿈꾸지 못하도록 강력히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뉴스원과의 통화에서 이 법에 따라 심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심판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안에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수사기관이 엄정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팩트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 공세라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며칠 전에는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 부품 공작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은 간첩이 실제함이 입증됐음에도 이걸 철진한 색깔론으로 치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적행위라고 맞받았습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충북 간첩단 사건은 엄연한 오늘의 현실이라면서 간첩단이 충북에만 있겠나,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주장한 74명의 여권 국회의원들, 걸핏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쳐온 민주당 정치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밝힌 간첩단 사건을 접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라고 물으면서 충북 간첩단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야권은 이제 이번 사건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여권에 대해서 지금 공격의 날을 세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일리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사건의 진상이 철저하게 밝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냥 어쨌든
이 충북도당의 당직자는 민원 청취 차원에서 그냥 만났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 이 수사당국에서는 뭔가 이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를 위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선대위 특보단에 참여하게 된 그 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직까지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기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지. 이 선대위 특보라는 것이 이제 선거 때 워낙 많으니까 한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누군가의 추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고 활동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과 이번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어떤 노동 통일운동 차원에서 그냥 이름이 들어간 것인지, 기타 등등 부분이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의 유산만이 아니다, 현재에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가졌다는 것, 그 부분이 좀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권 대선 후보들을 향한 윤석열 후보의 공세도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여권 대선 후보 1위인 이재명 후보의 성남FC 뇌물 의혹을 정면 겨냥한 데 이어서 어제는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비판하며 이 무혐의를 받은 이낙연 후보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검찰은 옵티머스 자산 운용의 1조 원대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 옵티머스 고문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고, 이 복합기 사용료를 지원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낙연 후보 등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 후보 캠프는 어제 이 옵티머스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이낙연 후보의 측근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지만,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는 서면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정치적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나서 판도라의 상자를 더 단단히 밀봉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캠프 측은 또 이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키는 청와대에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에 사건 관련자가 있는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불가피했다면서 국민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대규모 사기 사건을 지켜보면서 최소한의 정의가 살아있다면 청와대는 이런 사기 이면에 권력이 개입되었을 여부는 없는지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어야 마땅하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낙연 캠프 측은 윤 후보 측의 적반하장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는 반응입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 후보가 되레 큰 소리라면서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같다, 도대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낙연 캠프 측은 판도라의 상자 밀봉은 윤 후보 측의 바람일 것이고 진실은 어느 것 하나 밀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달 이낙연 후보의 주장도 들어보시죠. 옵티머스 정말로 철저히 파헤쳐 주시기를 이제라도 검찰이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네, 검찰이 나름대로 수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잉 수사하다가 저를 도왔던 사람이 그 불행한 결과를 맞았지요.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뭔가를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말이 없어요. 그런 건 얼마든지 공정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균형 있게 봤느냐, 제대로 봤느냐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 측이 여권 1, 2위 후보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청와대, 검찰까지 지금 조준하고 나선 그런 모양새군요. 네, 특히 윤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윤 후보 측이 지난주 이재명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을 국정농단의 핵심 사건인 K스포츠재단 사건과 유사하다며 공세에 나서자 이재명 후보가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공개 반박에 나섰고, 이에 윤 후보 측도 재반박하며 충돌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주장부터 들어보시죠. 윤 총장님에 대한 평가를 싹 바꿨습니다. 검사로서도 무능하구나. 그리고 매우 위험하고 악의적인 검사구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작을 하는 검사. 그게 악성 특수부 검사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뇌물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걸 보고 이게 국정에 대한 무지나 부족함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전문성조차도 정말 수준 이하. 이 재반박에 나선 윤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의 과거 검사 공무원 사칭 처벌 전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무소불위의 권한 남용을 행사한다고 검찰을 비판하면서 이 후보 본인은 왜 검사를 사칭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 측은 이 후보를 향해서 검찰 개혁인이 하는 거창한 말로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오늘 윤 캠프 측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주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구단주도 하셨잖아요. 이재명 후보께서요. 성남FC 성남시장 시절에. 그런데 그때 성남시 내 관내에 있는 기업이 161억 원 정도의 후원금을 내는데 다 그 민원을 갖고 있었어요. 성남시에.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 그 FC 구단주를 그만둔 이후에는 그들 기업이 후원을 1도 안 합니다. 1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 관련성,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 국정농단 시절에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비슷한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럼 성남FC란 축구 클럽하고 성남시장이 경제 공동체냐, 경제적 이익 공동체냐, 한 가족처럼 그렇게 어떻게 봅니까? 그럼 일단 이런 구성과 사건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한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죠. 대통령과 시장. 그런 차이들을 보셔야 돼요. 지금 보셨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이제 이재명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 본인들한테 비판을 한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눈길을 끄는 거는 이제 대통령도 거기에 또 포함을 시켰고요. 또 더 하나 눈길을 끄는 거는 본인이 얼마 전까지도 검찰총장이었는데 친정인 검찰에 대해서도 지금 날을 세웠거든요. 이런 공격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흐름 보면 어쨌든 여야의 일강들이 네거티브 검증 공세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예비후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예비후보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윤석열 예비후보도 야권의 대표 주자는 나다. 그리고 반문의 대표 주자가 나다라고 하면서 그런 내부의 이 검증 공세, 내부의 공세 그리고 본인으로 인해서 빚어졌던 여러 가지 말실수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우리끼리 그만 싸우고 외부에 있다. 우리가 정말 상대해야 될 상대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나 이제 이낙연 후보 쪽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계속 그 안팎에서 시달린 그런 부분에 대한 화살을 돌리는 그런 작업도 있는 것이고 현재 흐름 본다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양강 흐름이 어쨌든 이런 공방 속에서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아직은요? 예, 네.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어쨌든 두 후보의 지지율이 나름 단단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상대에 대한 공세가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이 서로 붙을수록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공존을 더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 네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그런 이 의혹 부분을 꺼내들고 공세를 펼치는 것으로 보이고 뭐 청와대 문제라든지 검찰 부분도 결국은 다 그것이 이제 그런 여당의 주자들과 관련된 부분 속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두 주자의 상황이 그렇게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걸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당내 신경전도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주 윤 후보 측이 당내 다른 대선 주자에게 당 행사 불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선 주자와 당대표 간의 전례 없는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논란의 발단은 이 대표가 지난 6일 밤에 자신의 SNS에 윤 후보 측 핵심 인사가 다른 주자에게까지 봉사활동 보이콧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 언론 보도를 소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대표가 해당 기사에 링크를 첨부한 뒤에 이건 갈수록 태산이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건데요. 그러자 하루 뒤에 윤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타 캠프에 어떠한 보이콧 동참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봉사활동 불참 종용을 받은 캠프는 있는데 연락을 한 캠프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캠프가 초기에 이런저런 전달 체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캠프가 추가 반박이 없으면 이쯤에서 불문에 붙이겠다면서 사태를 더 키우지 않고 일단락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하지만 이준석 대표 하루 뒤 또 한 번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어제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상징성 있는 경선 첫 일정을 보이콧하고 한 게 후쿠시마 발언이라면서 후보에게 딱히 도움이 되는 일정도 아니었다라고 날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보이콧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살면서 당대표와 일정 보이콧 문제로 싸우는 후보는 본 적이 없어서 나도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결국 지도부와 주도권 싸움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 캠프 측은 보이콧이란 표현을 쓴 적도 없고 보이콧이란 표현이 해당되는 경우도 아니란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보이콧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조차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그럼 같아요. 실장님 간단히 저희가 좀 다른 일정이 이제 입당해갖고 여러 가지 숨가쁘게 소화해야 될 다른 일정이 있다 보니까 먼저 잡힌 것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됐는데 당연히 이제 당내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요, 그 모든 그 절차에 충실히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윤 후보 측도 수습에 나선 그런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윤 캠프 측은 보이콧이라는 표현은 와전된 것이라며 윤 후보가 아직 당 대선 후보로는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 행사 불참이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이 공식적 당 후보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 역시 윤 후보 측과 당 지도부의 갈등설은 언론의 해석이며 금방 해소가 될 문제라고 말했는데 이 김 원내대표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윤석열 예비 후보가 좀 당 지도부 일정도 보이콧 해달라고 좀 다른 캠프들한테 요구한 것으로도 드러났고, 그런데 좀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거 드러났는지 안 드러났는지 잘 모르겠고요. 드러났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떻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제 당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후보자의 시간으로 인식하고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또 지금 좀 윤석열 캠프 쪽이랑 그 당 지도부 사이에서 갈등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언론의 시각이고요. 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고요. 금방 그 문제는 다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 캠프는 어제 전현직 의원 9명을 추가로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재형 후보 캠프가 지난 6일 현역 의원 9명을 포함해 전현직 의원 44명의 인선을 발표한 지 이틀 만으로 이 윤 후보와 최 후보의 새 대결이 맞불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현역 의원 중에 양측으로 흩어져서 합류한 인사의 비율은 전체 국민의힘 의원 중에 약 20%로 높아진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양 캠프의 현역 영입 경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뉴스원에 따르면 최 후보 캠프에는 청년정책과 노동정책, 미디어 총괄본부장 등에도 현역 의원이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윤 캠프에는 정진석 의원, 권성동 의원과 같이 캠프에는 합류하지 않고 조력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윤 후보와 최 후보 양측의 영입 경쟁 계속되는 가운데 당내 수세에 몰린 다른 대권 주자들과 여권의 비판도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관련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도 권력은 겸손해야 되고 통합해야 되고 그리고 배려해야 됩니다. 겸손과 배려와 화합의 정신이 없이 오만과 무례와 분열로 간다면 정권 교체 원팀도 어려워지고 정권 교체도 어려워지고 그 오만과 무례와 분열의 주인공들은 찬바람과 함께 수증기처럼 증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뭐 민주당은 뭐 더 심하게 하지 않나요? 뭐 민주당 할 때는 새싸움이란 말 안 하는데 우리 당에서 하니까 새싸움. 자신들의 철학과 소신에 따라서 정치적 노선을 정하고 그에 따른 뭐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지나치게 그 뭐 갈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 그게 당의 뭐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그렇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사회연구소가 지난 6일과 7일 조사한 결과인데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가 28.4%, 윤석열 후보가 28.3%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 사실상 동률이라고도 볼 수 있는 초박빙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전주 대비 4%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범야권 후보 적합도 결과도 보겠습니다. 30.5%의 윤석열 후보에 이어 홍준표 후보가 13.6, 유승민 후보가 10.2,
원희룡 후보가 5.7, 안철수 후보 5.4, 최재형 후보는 5.3%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최 후보와 홍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야 후보들 전체를 상대로 한 지지율을 보면 최재형 후보가 6.1%,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4.2%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인데 범야권 후보들 지지율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3.6%, 또 최재형 후보가 5.3%. 이건 좀 격차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낙연 후보는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대결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 이 후보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준비가 너무 부족하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저 국민의 실망이나 증오만으로 국가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분들이 보여주고 계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유력한 현재 기준으로 후보는 누구고 누가 결국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이러다가 다시 홍준표, 유승민 대결로 가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간혹 듭니다. 윤석열, 최재형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못 간다고 보십니까? 예, 끝까지 못 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아주 흥미로운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다 비판하면서 결국에는 홍준표 대 유승민 구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서 이제 지지율에 한번 좀 비춰봤을 때 이낙연 후보의 이런 예상 어떻게 보십니까?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 그럴까요? 예, 그 부분은 이제 어쨌든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에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어떤 기대했던 만큼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는 처음 들어왔으니까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가 아닌 것 같은데 저게 진짜 윤석열 후보 모습 같다 하면서 약간 이제 돌아서는 흐름이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오히려 이제 하락 분위기로 갔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얘기한 부분에 그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낙연 후보의 바람이 좀 거기 투영된 것 아니냐. 네네. 결국 야권에서 이제 윤석열, 최재형은 어렵고 홍준표, 유승민으로 갈 거다라는 부분은 반대로 여권에서는, 그러니까 여야의 양강 체제가 현재 의미가 없다. 그 파장이 여당에도 올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내가 뒤집을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기대를 갖고 있다는 그런 거예요. 부분도 저는 같이 포함된 관측 네네.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결국 지금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는 이재명 후보는 상당한 자신감을 회복했다라고 봅니다. 여권에서 이제는 내가 할만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네거티브 중단도 선제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다. 이건 최근의 흐름 속에서 이낙연 후보의 그동안의 맹추격을 해왔는데 이게 좀 이제 힘에 좀 붙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을 이재명 후보가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는 행보를 하는 쪽으로 다시 이제 돌아선, 국밥 전략으로 다시 돌아선 겁니다. 저희가 이제 또 이따가 또 다뤄볼 내용이긴 합니다만.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논란이라든지 말실수, 또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부각이 되면서 지금 지지율이 아까 한 4%포인트 정도 하락한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번 조사에 비해서요. 예. 네. 그것을 극복할 만한 어떤 새로운 비전이나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 거, 그리고 세대결로 자꾸 이렇게 막 의원들 영입하고 이런 부분도 과거에는 이것이 상당한 어떤 호응을 얻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하나의 또 구태로 비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당내 경선이니까 의원들이 어느 캠프 가서 도와주고 어느 캠프 가서 도와주고,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도 보이던데.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내줘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으면서 그 부분만 자꾸 부각이 되고 미디어에서도 세대결 양상으로 간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흐름들이 자꾸 노출이 될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리더, 미래의 희망을 주는 리더, 이런 것보다는 과거에 우리가 봤던 그런 모습들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어떤 그 메시지 관리, 미래 비전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여전히 국민의힘에 들어갔지만 지금도 똑같이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캠프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내 후보 가운데서는 특히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죠. 맞아요. 어제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보수 우파를 괴멸시킨 주범이다. 이거 상당히 강도가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이 최근 주변에 과거 본인을 비롯해서 박영수 특별검사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공개 조사한 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쌓고 있었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속이려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윤 후보는 보수 우파를 괴멸시킨 주범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상적인 통치 행위와 정치 행위를 직권남용이라는 법률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혐의로 기소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폭력적이고 무도한 수사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요, 또 본인과 윤 후보는 급이 맞지 않는다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때리기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질문부터가 틀렸다. 국회의원 5선에 경남도지사에 야당 대표에 또 야당 대권 후보까지 지낸 내가 왜 그 사람을 때리겠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내가 윤석열한테 무슨 사감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홍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한 비판이 내부 총질이 아니냐는 지적에 총질이 아닌 검증이라고 반박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난달 홍 후보의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국민들은 신상품이 나오면 전부 신상품에 쏠리기 마련입니다. 네. 근데 신상품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이제 검증기관을 거쳐서 봐야 되겠죠. 네. 신상품이 집에 배송이 돼서 뜯어보면 그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자가 있을 때는 반품을 하지 않느냐. 네. 그 하자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지금 또 그런 이야기하면 내부 총질이라고 당에서 일부 이야기를 하는데 네. 난 그것도 참 어이가 없는 게 네. 우리 당에 들어오면 내부 총질이지만 아직 들어오질 않았잖아요.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외부 총질로 바꿀까요, 그럼? 에이, 총질이 아니고 검증 문제죠. 하지만 야권에서는 윤 후보를 향한 홍 후보의 강도 높은 비판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내 분열 조장과 막말 비난이 지속되면 그나마 있던 홍 후보의 지지층이 최 후보에게 급속도로 옮겨갈 것이라며 윤 후보를 보수 우파를 괴멸시킨 장본인이다. 박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은 사람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대구 경북이 기가 막힌다고 비난하는 건 보수 지지층의 감정을 자극해서 당을 분열시키는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최 후보의 본격 행보가 시작될수록 가장 초조할 사람은 바로 홍 후보라며 최재형 후보의 품격과 너무나 차이가 난다고도 했습니다. 같은 대권 주자인 윤희숙 후보도 홍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홍 후보가 윤 후보의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이 문재인 정권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정의하면서 윤 후보를 용병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아무리 표가 급해도 정권 교체의 대의까지 무너뜨려서야 되겠냐면서 정정당당하게 싸울 것을 요구한 건데요. 이어서 윤 후보는 홍 후보가 지금 야권 성향의 표를 얻겠다고 조국 수사의 의미를 퇴행시키는 것은 바로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라며 홍카콜라라는 애칭에 걸맞게 소신을 지키는 모습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에 입당하는 거를 좀 국민의힘 입당을 주저할 때 들어가면은 뭐 홍준표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당할 것 같으니까 네. 미리 겁먹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여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윤석열 후보를 알아서 쳐줄 사람은 홍준표 의원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양상으로 좀 돼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홍준표 의원의 저런 공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얘기들이죠. 네. 조금 더 세긴 하지만 어쨌든 홍 후보가 지금 단계에서 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윤석열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되는 아마 홍 후보 입장에서는 이 최재형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 쪽을 많이 볼 겁니다. 실질적인 어떤 힘이 있다라고 그쪽을 보니까 계속해서 공세를 펼치는 건데 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세보다도 홍 후보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신뢰를 얻는 것이다. 네. 이제 홍 후보가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옳은 말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홍 후보에게 힘이 안 실리는, 표가 안 가는, 표가 좀 부족하게 가는 그 부분의 이유, 그것은 이제 홍 후보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언어 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신뢰성 이런 것들을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으로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지율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금 따라잡기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격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반문의 상징성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홍준표 후보도 윤석열에 대한 공격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새로운 본인의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넥타이 빨간 넥타이 아니고 녹색 넥타이인가 메고 나오면서 이제 나도 이제 변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도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국민들한테 진짜 지난번에 패배하고 다시 나왔는데 이번에 완전히 변했네. 저 사람한테 한번 나라를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질 만한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그쪽에도 더 많은 신경을 사실은 좀 써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야 대선 주자들은요, 유권자에게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감성 마케팅에도 열심입니다. 배우자의 사진과 영상 등을 공개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혜경의 남편 이재명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장인의 고향인 충북 충주에서 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이 후보와 김혜경 씨가 나란히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등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후보는 김혜경이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단단하고 결이 고운 사람이다. 김혜경 없이는 국민 삶을 바꾸겠다는 큰 도전에 나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애를 과시하면서 뭔가 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도 SNS에 이 부인인 김숙희 씨의 이름을 딴 숙희 씨의 일기장을 연재하면서 이낙연 후보 부부의 첫 만남을 비롯한 각종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기에서 김숙희 씨는 목소리가 참 좋다, 모르는 게 없어 보인다라며 남편인 이낙연 후보를 칭찬했습니다. 또 김 씨는 이낙연 후보를 당산나무에 비유하면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시골에 가면 그 마을마다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그 아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 휴식도 하고 아이들도 와서 놀기도 하고 또 그늘도 만들어주고 하는 든든한 마을을 지키는 그런 당산나무와 같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41년을 저를 데리고 살았잖아요. 네, 야권에서도 배우자들의 내조 정치가 한창입니다. 남편 대신에 쪽방촌 봉사활동을 갔던 최재형 후보의 부인 이소연 씨가 남편의 대권 도전을 적극 응원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보, 그동안 알차가 발렸잖아. 이런 얘기하면 너무 몰라서 그러는데 괜찮아요. 항상 아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힘내시고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화이팅! 또한 이소연 씨는 지난 주말 광주를 방문해 고 김홍빈 산악대장을 조문하고 지역 당협위원장을 만나는 등 호남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재형 후보의 딸 역시 최 후보의 일상 사진이 담긴 SNS를 운영하며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가족 모임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재창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나는 저 집 며느리로는 못 갈 것 같다라는 반응까지 나오니까 딸은 최 후보를 비롯한 남자 가족들이 주방일을 하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논란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네, 이처럼 배우자들 비롯한 온 가족이 총출동한 최재형 후보와 달리 국민의힘 유력 주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지난 6월 말 그 인터넷 뉴스버스 언론과 인터뷰 이후 아직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신상 둘러싼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공식 행보 대신에 윤 후보의 SNS 운영에 힘을 보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후보의 반려동물 계정인 토리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이 김 씨가 직접 찍은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쩍벌, 도리도리 논란 등 반려동물 사진을 통해서 셀프 디스를 한 것도 부인 김건희 씨의 조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시각에 대해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계정에 적잖은 반향이 있는 만큼 캠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 씨가 윤 후보의 선거운동 전면에 나설 계획은 당분간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여야 후보들이 상당히 이제 친근감, 그다음에 어떤 친밀함 이런 거를 드러내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또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부인 마케팅, 가족 마케팅 이런 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게 좀 지지율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필요한 부분이죠. 사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이 남편들 아니면은 이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일정 때문에 이제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신 부인이 가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람들은 막 후보를 보고 싶어 하지만 다 안 되니까 대신 부인이나 누가 자녀가 가서 참석하면은 그만큼 또 어떤 그 정성을 또 받아들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긴 하죠.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처럼 그렇게 뭐 토리스타그램 이러는 것처럼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노출하는 거, 워낙 이제 뭐 검찰 출신 이러면 좀 세게 보이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드러운 이미지 같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 뭐 이런 부분들도 그것도 사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SNS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비전이나 정책 또 리더십 등등과 함께 가주면 이게 더욱더 빛이 나는데, 예를 들면 비전이나 정책 이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만 자꾸 나오면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뭐 눈길을 좀 끌지 몰라도 금방 그 지속성을 갖기가 힘든 거죠. 힘이 없이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비전과 정책이라는 부분과 이런 자신들의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줘야 되는 거죠. 네. 여당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범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31.4%를 기록하면서 19.8%인 이낙연 후보를 11.6%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이어서 추미애 후보는 5%, 박용진 후보 4.8%, 정세균 후보 4.2%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어서일까요? 돌연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죠. 그 지난달 말에 원팀 협약식 이런 거 하고서도 사실 네거티브가 그렇게 중단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갑자기 이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왔는데 뭔가 배경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달 민주당 예비 경선이 끝난 직후 타 후보들의 집중 견제에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김 빠진 사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본경선에 돌입해서 대대적으로 전략을 바꾸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선전포고 이후에 20여일 만에 한 네거티브 중단 선언까지, 그 과정을 함께 들어보시죠. 김 빠졌다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그런데요. 그 사이다가 쏘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쏘는 게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 원래로 되도록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집안 싸움을 너무 심하게 한다는 쓴소리를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과도한 네거티브 공격에 맞선 최소한의 방어 조치로서 진실에 기초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이마저도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서 일체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다른 후보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러자 이낙연 후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 그런 다짐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7월 네거티브 자제를 포함한 경선 3대 원칙과 6대 실천을 제안했다면서 이재명 후보께서 저의 제안에 응답해 주셨다,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은 네거티브 중단 선언과 별개로 후보 자질에 대한 혹독한 검증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박광온 총괄본부장은 네거티브 중단 선언에 환영하면서도 정책과 자질 검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김두관 캠프 핵심 관계자는 이 환영하며 꼭 그 약속이 이행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세균 후보와 박용진 후보는 환영과 함께 쓴소리도 곁들였는데요. 이 정세균 후보는 오늘 오전 광주 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네거티브와 검증은 다르다며 검증할 부분은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정세균 캠프 측은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는 건 원래 있었던 이야기이고 이를 주도한 양 캠프 진영에서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진 캠프 측은 환영한다면서도 네거티브를 유발한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네거티브 중단과 관련한 발언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자는데 우리 당의 후보님들이 뜻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환영합니다. 불필요한 네거티브, 선을 넘는 네거티브는 소탐대실이라는 우려에 말씀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이 선을 넘는 네거티브라도 해서 정권만 잡고 보자는 선거 전문 조직이 아니라
민생과 정책 주권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 3일 이재명 캠프 측은 이낙연 캠프의 오영훈 수석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당선관위와 윤리감찰단에 신고했는데요. 이 신고를 철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박성준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죠. 이낙연 캠프 측의 그 오영훈 수석 대변인 당선관에 신고했었잖아요. 네네. 이건 네거티브 중단을 했으니까 이거는 신고를 철회를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논의에 대한 것들은 저는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오늘이나 뭐 이렇게 해서 상황실장이 됐던 그런 분들이 좀 만나서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한다고 하면 풀 거는 풀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남 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의 무게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거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좀 떨쳐버리고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좀 크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나름의 어떤 햇볕 정책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좀 어떤 배경에서 그런가? 아까 뭐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배경에서 대체 이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 지난번 그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밥 전략을 펼쳤다가 그때 뭐 바지라도 벗을까요? 등등등 하면서 그 굉장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흔들렸고 그 틈을 타고 이낙연 후보가 상승하면서 거의 이제 이재명 후보를 위협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 단계에서 이제 이른바 네거티브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아주 치열한 뭐 공방들이 오갔고 특히나 그 과정에서 뭐 지난번에 탄핵 발언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 최성해 전 총장과 찍은 사진 문제라든지 최근에 뭐 조폭 관련된 사진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 어떤 검증하기 힘든 그야말로 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퇴행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걱정이 커진 거죠. 이게 뭐 이래가지고 원팀이 되겠나 누가 이기든 나중에 그러면 이게 단합이 되겠나 이런 부분에서 양쪽에 대해서 지지자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이런 상황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지난주에 6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이 발표가 됐는데 제가 그걸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이재명 예비후보의 경우에는 어쨌든 지지율 자체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이낙연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추격해서 올라가다가 이게 힘을 다시 못 받고 약간 하락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예비후보 측에서는 이런 판단 속에서 이제는 좀 내가 전체를 좀 포용하는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도 될 때가 됐다라는 그런 판단 속에서 이 네거티브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좀 강하게 이렇게 선언을 하는 그러면서 일단 중도층에도 일정하게 어필한 효과, 지지층에게 어필하는 효과,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지율 자체에서 보여주는 1위 후보로서의 자신감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고 이제 실제적으로 네거티브로 계속 가면 계속 갈 소재도 별로 없거니와 계속 할수록 별로 실익이 없다라고 사실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네거티브 뭐 제기하는 문제도 계속해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점점 지역적인 쪽으로 가거든요, 서로가. 그 서로를 갉아먹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저는 어쨌든 판단을 잘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전혀 이런 부분이 안 나올 것인가? 이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좀 남아 있고 아직도 여전히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전히 그럼 사라지면서 그냥 이른바 정책 경쟁으로만 갈 것인가? 정책 경쟁만 하면 또 재미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후보들이 이건 검증이다라는 측면에서 또 잣대를 들이댈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종섭 국장님이 두고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재명, 이낙연 후보 캠프 간의 설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전략기획위원장인 민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낙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끌어올리기를 포기한 것 아닌가 싶다. 경선 패배 이후에 대비책 중 가장 나쁜 경선 불복을 들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설훈 의원이 뭐라고 했길래 그런 거죠? 네, 만일 이재명 후보가 되면 본선 후보가 되면 원팀 구성은 장담이 어렵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낙연 캠프 대변인이 이병훈 의원은요 이재명 캠프를 향해서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으면 캠프는 신용이라도 하라면서 캠프의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말꼬리 잡아 네거티브에 나섰다라고 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직 유지 여부를 두고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사실은
불공정 문제가 아니고 적절성 면에서 좀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딱 직책을 놓고 뛰는 것이 그 책임을 져버리거나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퇴를 종용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직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들은 국회의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 선거운동은 공사구별이 안 되는 판에 그러니까 이상민 민주당 선관위원장은 사퇴가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런 요구를 일축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이상민 위원장한테 문자 폭탄을 보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일부 지지자들은요, 이른바 좌표를 찍고 이 위원장의 이 휴대폰과 SNS 계정 등의 비난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 위원장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위원장이 출연한 방송에 패널로 참석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강성 친문 지지자들을 능가하는 이 강성 이재명 지지층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사직 사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이 문제는 뭐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법적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후보에게 달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의 어떤 결정, 후보의 결단에 달린 문제다. 그러니까 원희룡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건 나는 대선 경선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지사직을 사퇴한다라고 그 선택을 한 것이고 이재명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나는 지사직으로서의 그 책임감 문제를 더 갖고 가겠다. 마지막 후보 선출 단계까지 갖고 가겠다라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후보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참 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